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루지 말자는데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창석 기자, 본회의는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 회선을 설치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이 처리됩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왔는데요.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한 주택 수를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든지 선택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나서서 당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는 모습은 비겁함까지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등이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 연달아 정상외교를 진행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고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면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행사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에이펙에서는 한미와 한중 회담이 연이어 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주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조계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국감 전까지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하루당 쟁점 법안 하나씩 처리해 왔는데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 밀려있는 법안들이 많다 이런 취지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걸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지난 국회에서 다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민생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법안을 상정할 수가 없었죠. 네. 더군다나 이 법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당시 이 정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는 안 됐는데 어찌됐든 늦었지만 처리를 합의하게 돼서 다행인 거고요. 적어도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다투고 싸울 수는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는 그걸 공세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늦추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는 하루 법안 몇 개라도 반드시 처리하는 관행을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난타져 버리는 걸 많이 봐왔었는데 오늘은 민생 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취임 100일 때 맞아서 원래 여야가 합의했던 게 더 센 특검법 그 부분하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야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원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합의가 어그러졌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이제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면 상가 관리비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계획세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있고요. 또 보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면 도서 벽지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본회의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 70여 건 정도가 오늘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보다 부동산 대책 공방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점점 더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아파트 4채 포함 6채나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주택들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그럴 거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의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모두 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가지고 계신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장동혁 대표님의 6채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입니까? 아니면 공시 가격입니까?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이 장동혁 대표의 6채 8억 5천만 원이 공시 가격 아니냐.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해보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 뭐 민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뭐 민주당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 3구 고가주택 보유자 수가 제일 많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라서 규제책을 쓰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이제 정책 목표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주거 안정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이 정책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 내용을 보면 그 비판의 내용이 뭐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건데 이제 이 정책을 쓰는 정책 당국이나 여당이 지금 정책과 이해가 일치한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다주택자가 더 대출을 일으켜서 추가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아파트값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네. 지금 세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 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주택 매매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되 정책이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지를 비판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규제 완화, 대출 확대 그리고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실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로 정권이 바뀐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 주택 관련해서 오히려 그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주택가 상승 여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동산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계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게 6월 3일 정권 교체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단 규제책을 쓰고 공급 확대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집 가진 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 이런 게 위선인 거죠. 뭐 규제책을 통해서 추구할 대책의 기조와 목표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실에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장동혁 대표는 머리와 발이 따로 사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여기에서 뭐 비판을 할 때 국민을 우습게 한다. 그리고 또 아무 말 대잔치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아무 말 대잔치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4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했습니다. 구로구에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구로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모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이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충남 보령이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오피스텔 한 채를 어떻게 보면 마련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4채 관련했을 때는 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한다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있을 때 높은 것을 신고를 합니다. 사실상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가 이제 섞여 있겠죠. 예. 그렇게 답변이 됐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다주택자가에서 그렇게 악마화된다면 악마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관련해서 이분은 무려 한 채가 50억짜리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죠?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그럼 이분은 제가 볼 때 국토부 1차관보다 소위 말해서 더 악질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고요.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가지 지점에서 지금 분노하는 건데 첫 번째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문을 확 닫아서 아니 어떻게 대출을 끼고 그리고 전세 끼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내로남불을 지적한 거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민주정부, 좌파정부죠. 좌파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 특정 지역이 본인들끼리 그렇게 비싸고 사고 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한 거 안 하고 공급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입장을 밝힌 거고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라 번지수도 잘못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섰고 대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발언도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 발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랑 바꿔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자신의 전셋집과 교환하자면서 지금 릴레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방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발언이 장동혁 대표가 바꾸자고 발언을 하고 그걸 이제 비판의 내용으로 삼다 보니까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렇게 갔는데요. 예. 일단 장동혁 대표는 저런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안 되죠. 어찌 됐든 그 총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국의 어떤 방식이든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 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게 지역이 보령이든 대전이든 간에 그 집을 소유하고 그것을 임대를 주었다고 하면 뭐 어쨌든 그 주택 관련해서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지점은 뭐냐면 집 없는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비판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바꾸자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건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냐는 불안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시장에서 확인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계속 신뢰를 흔들면서 본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표이시고 정치인이시라면 네. 무겁게 지금의 사안을 바라보시고 메시지 또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사퇴 후에도 후폭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사퇴 결정이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앞서 민주당의 중진 박지원 의원도 이상경 전 차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예요.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율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된다. 왜 자기는 하고 남은 못하게 하고 차관은 하고 돈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안 나쁘죠. 자, 이상경 전 차관이 그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15시간 만에 면직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나름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이게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초 논란이 확산될 때부터 민주당 안에서 비판도 있었고 이번에 이상경 의원의 그 인터뷰 발언 자체가
본인의 어떤 실현 수준을 넘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흔드는 정도로 나가고 그렇군요. 있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고요. 단순하게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과연 이 발언이나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살아온 과정에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정책과 배치돼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이 겸허한 입장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네. 부분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네, 이전 차관의 사퇴에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사퇴가 본질이 아니다. 공급 위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이게 상황이 일단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공급을 해야겠죠. 물론 빵이 아닌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겸허하게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요를 불어뜨리려고 하는 이른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300곳이 넘는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한 40만 가구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위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설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이념에 경도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산시키는 현실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진보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한두 명에 대한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국토위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러면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제책을 썼고 차관 사태로 일단락된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일단 97 공급 대책이 나와 있죠. 5년간 135만 호를 수도권 일대 공급하는 계획이고요. 유휴지라든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연간 25만 호씩 공급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당장의 시장을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더 빠른 방식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대책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수요의 공급이 이르지 못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역에 있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고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중요하긴 한데 윤석열 정부 때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 정부의 의지 외에도 실제 시장 상황도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사후적 대책이었지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 이 세계 국제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다면 더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쓸 수 있었겠지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할 내용을 보면 오늘 박수현 대변인도 내용을 언급했던데 지금까지 11호 대책 이후에 23건의 이 국민의힘 논평이라든가 보도 자료 중에 공급 관련된 대책을 얘기한 건
정비 촉진이라는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판만 하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놔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서울시장이면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걸 정부가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제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무조건 공급만 하라고 하면 공급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직전까지의 여당 그리고 서울시장이 대책 없는 비판을 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반론 듣죠. 공급이라는 건요. 집을 짓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 결국은 뭡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그리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전세나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을 차단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도대체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갔다 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이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모두 무죄라고 말을 하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법제처장이 그렇게 보는 거면 재판 재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분의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줍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줍니까? 변호사비로 줍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너무나 오만하다.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은 즉시 사퇴시켜야 되고요. 그건 대통령이 제 볼 때 미안하다, 제가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분이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변호일을 하다 보니까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취지하고 하죠. 네. 나머지 사건, 나머지 그 수많은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자료를 봤습니까? 그리고 무고한 대통령?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았는데 다 그게 무고하다. 아니 검찰도 나쁜 놈.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단이 나왔던 그런 것도 다 무죄라고 하면 판사들도 다 나쁜 놈이고 결국은 대법원장 끌어내리고자 이거 지금 사단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뢰인 5개 재판 12개 혐의 언제까지 도대체 얘기할 겁니까? 3년 내내 그거 하다가 결국 비상기업 내란으로 정권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재판은 중지됐고요. 나중에 재개돼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서 실제 진술로 기소를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그렇고요. 지금 연어회 술파티와 관련된 교도관들의 진술, 접견 일치를 통해서 실제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했습니까? 5개 재판 12개 혐의 사실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법제처장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치적 중립성을 안 지키는지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아직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밥 천국의 줄임말이 김천이라는 점에 착안해 김천시가 지난해부터 김밥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밥 10만 주를 준비했다는 소식에 인근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행사장 인근 사거리, 차가 끊임없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주변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가 막 아침부터 막 여기까지 탔었어요. 기다림은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2줄 1시간 기다렸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보는 김밥에 절로 손이 갑니다. 곱창과 만난 김밥, 불고기나 흑돼지 수육을 넣은 김밥 등
이색 김밥 50여 정도 별미입니다. 김밥 종류가 다양해서 좋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김밥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천 김밥 축제는 올해 2회째로 지난해엔 김밥 16,000주를 준비했지만 3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김천시는 작년처럼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올해는 김밥 10만 주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에 김밥 1,000주를 만들 수 있는 자동 김밥 기계까지 설치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왔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지금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고. 김천시는 더욱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밤사이 추가 김밥을 주문하고 인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주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직지사나 사명대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김밥 천국 줄임말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김밥 축제를 열고 있는데 어제 방문객이 8만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그때는 10만 명이 이틀 동안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수요 주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3시간 만에 김밥이 동나는 사태가 있어서 올해는 10만 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만 이미 8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냐면은 김천의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예.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이 그러네요. 하루 동안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축제의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개막식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 다 없앴습니다. 오로지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도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는 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데 1시간 또 이동하는데 1시간 김밥을 사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것만 50명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비장의 무기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김밥 싸기 기계입니다. 기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8곳이었는데 올해는 32개니까 훨씬 늘었는데 수요가 훨씬 더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만드는 이 기계까지 동원을 했는데 1시간에 1,000주를 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50명 정도가 줄을 설 정도로 이번엔 김밥 축제 역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김밥 축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김밥들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지 궁금해요. 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김밥, 김치김밥, 참치김밥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도 김밥 종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곱창과 만난 김밥, 그리고 네. 수육을 넣은 김밥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김천하면 사실 특산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뢰 흑돼지인데 이 흑돼지 특산품을 이용한 김밥까지 이번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냉동김밥이었어요. 냉동김밥이요? 네, 누군가 왜 냉동김밥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한국에서는 김밥집이 많지만 외국에선 김밥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냉동김밥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외국인들도 이번 행사로 왔는데 그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이 냉동김밥을 따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즐거움도 있지만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커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159명이 숨진 헬로윈 참사인데요. 올해는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 3년 전이죠. 무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맞아서 이번에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첫 번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슬로건은 이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고 해서 이태원 추모 3주기에 모두 모여서 함께 그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이 참석자들 159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모두 하나하나씩 불렀고요.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듯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슬픔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 외국인 희생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추모 행사에 그분들의 유가족도 참여를 했다죠? 네, 맞습니다. 159명 중에 14개국의 26명이 외국인 희생자였습니다. 예. 그 희생자의 유가족 46명이 이번에 추모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 유족 같은 경우는 서로의 유가족들을 만난 후
서로에게 서로 끌어안고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외국인 유가족들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헬로윈 주간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또 곳곳에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심 14개 곳에서 특별 인파 통제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참사가 빚어졌던 이태원을 비롯해서 홍대, 성수, 건대, 강남역 등 이렇게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예. 어떤 조치를 취했나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요. 그 외에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실시간 관제 등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인파가 밀리는 것을 또 이로 인해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확인과 또한 예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경주 에이펙이 열립니다. 외교 슈퍼위크를 맞게 되는 건데 경주가 지금 손님 맞을 준비로 상당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에이펙 준비 지원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다는데 경주에 2만 명 이상 찾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통 대책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게다가 이번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공항 그리고 이 경주역 주변으로 해서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KTX 열차 역시 하루에 46번 정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네. 또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자율 2부제가 실시되고요. 또 지정된 비표를 단 차량들만 회의장 주변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또 폐쇄가 되거나 일부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셔야지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전면 차단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통제를 일시로 제한하고 우회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어디에서 자고 또 어떤 케이푸드를 즐길지도 궁금한데요. 이 경주 지역에 숙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준비 지원단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지금 식당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정상들이 머물 숙소들을 신규로 짓기도 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확충을 해놨다는 게 경주 이 준비단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 경주 시민 150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선발된 300명 정도가 숙박,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해외 손님들을 위해서 양방향 통역기, 또 3개 국어 차림판, 알레르기 환자나 채식 환자들을 위한 메뉴 등이 따로 준비됩니다. 이럴 때 꼭 문제인 게 바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까요? 사실 이 경주의 바가지, 이거 경주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관광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난 9월까지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만 97만 명, 역대 최대 규모인데 지금 이번에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박업소들이 이 바가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평소 숙박료의 10배까지 올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정 노력 끝에 최근에도 이제 현재 예약 가능한 숙박비를 보면은 지난해 1.4배에서 1.8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숙박업소에서는 와서 바가지를 썼다는 이미지 주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식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국내 시세도 며칠 새 1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금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노도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 손님들이 한창 몰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한 돈당 73만 2천 원입니다. 73만 2천 원이요? 네. 며칠 전에는 갑작스럽게 떨어진 금값에 금을 팔러 왔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10만 원 정도가 다운된 가격이라 좀 당황스러워요. 보관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나 좀 망설여지네요. 이때를 기회로 보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못 샀어요. 너무 팍 올라가니까 좀 떨어졌다 해서 얼른 왔지 또 올라갈까 봐. 지난 17일 온스당 4,30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금값은 하루 새 6% 가까이 떨어지며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데다 주요 금 매수국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로 휴장하면서 매수세가 줄어든 겁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부담은 있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날개 꺾인 금값, 숨고르기일까 랠리의 끝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과열된 만큼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그 수요가 가수요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차익 매물이 발생하게 되고 하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고 인도와 중국 등의 실물 수요도 탄탄해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금으로 몰릴 거란 판단입니다. 내년도까지는 결국 금 가격의 강세를 이끄는 변수들 자체가 여전히 상승의 원동력으로 좀 작용한다. 내년도 목표가를 5,000달러로 좀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달러 강세 전환이나 금리 기조 변화에 따라 투자 환경이 바뀔 수 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휴일인 오늘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서쪽 지역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급변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질 텐데요.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쪽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덩달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낮 최고 서울이 16도, 대전은 18도, 대구는 20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주 중반까지는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